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서늘한 저녁 공기가 내려앉았고 길어진 그림자가 파헤쳐진 흙더미 위를 쓸쓸하게 덮고 있었습니다. 온종일 이어진 삽질에 등줄기에서는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노인 박진석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눈앞에 놓인 낡고 검붉은 나무 상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축축한 흙냄새와 썩은 나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흙먼지가 잔뜩 낀 그의 손, 거칠고 주름진 손가락이 상자의 녹슨 경첩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뿌리, 그 질긴 감나무 뿌리가 이것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저 깊은 땅 속에서 이 비밀만큼은 세상에 드러나길 원치 않는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저 아내의 마지막 흔적을 정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자리에 새 희망을 심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상자 뚜껑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아련한 추억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뼛속까지 시린 배신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곱게 접힌 천 위로 3가지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렇게 바랜 편지 다발이었습니다. 아내의 익숙한 필체였지만 수신인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훈 씨에게 라는 글씨가 제 심장을 차갑게 저몄습니다. 두 번째는 낡은 통장 하나였습니다. 제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 거대한 숫자들이 그 안에 찍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빛바랜 사진 한 장, 제 아내 수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 있는 남자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사내의 어깨에 다정하게 기댄 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행복했던 30년 세월이 아침마다 내 등을 두드려주던 그 다정한 손길이 내가 아플 때마다 밤새 내 곁을 지키던 그 눈물이 전부 연극이었다는 말인가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가슴을 부여잡은 채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이명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사진과 편지들이 흙바닥 위로 무력하게 흩어졌습니다. 그는 파헤쳐진 흙구덩이 옆으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텅 빈 눈은 이제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 전부를 땅속에 묻었습니다. 아니, 이미 오래전에 묻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그로부터 3달 전 한 적막한 아침에 시작되었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리는 적막한 아침이었다. 박진석은 잠에서 깨어 늘 그랬듯 옆자리를 더듬었다. 하지만 손끝에 닿는 것은 아내의 온기가 아닌 싸늘하게 식은 이불의 감촉뿐이었다. 아내 이수연이 세상을 떠난 지 꼭 3달째 되는 날이었다. 그는 허공을 향해 길게 한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켰다. 집안 곳곳에는 아내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툇마루에 놓인 낡은 호미, 창가에서 말라가는 찻잔,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그녀만은 이제 세상에 없었다. 젊은 시절 두 사람은 맨손으로 이 집과 삭막했던 마당을 일구었다. 흙을 나르고 벽돌을 쌓고 함께 땀 흘리며 웃던 날들이 그의 인생 그 자체였다. 그 중에서도 마당 한가운데 우뚝 솟은 감나무는 부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30년 전 이 집에 처음 이사 오던 날 아내가 직접 쌓아온 어린 묘목이었다. 그녀는 나무를 심으며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다. 여보, 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면 우리 사랑도 우리 가족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 감나무가 건강해야 우리 집안도 평안하고 행복한 거랍니다. 아내의 말처럼 나무는 해가 갈수록 튼튼하게 자라났고 가을이면 탐스러운 황금빛 감이 주렁주렁 열렸다. 그 나무 아래서 아들 현우가 뛰놀았고 가족은 평상을 놓고 둘러앉아 감을 깎아 먹으며 행복을 나눴다. 그에게 감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아내와의 사랑 그리고 가족의 역사가 담긴 살아있는 기념비였다.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다. 아내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마와 싸우다 몇 달 전 그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는 남편을 보며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너무나도 평화로운 얼굴이어서 마치 긴 잠에 빠진 것만 같았다. 진석은 아내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며칠 밤낮을 울었다. 세상의 모든 빛이 꺼져버린 듯한 깊고 어두운 슬픔이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아내가 떠난 지 한 달쯤 되었을까? 그토록 무성하던 감나무가 거짓말처럼 생기를 잃어가기 시작했다. 푸르렀던 잎사귀들은 하루가 다르게 누렇게 변해 힘없이 떨어졌고, 단단하던 가지는 검게 타들어가듯 말라 비틀어졌다. 진석은 나무를 살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좋은 거름을 가져다 뿌리고 매일같이 물을 주며 나무를 어루만졌다. 수연아, 당신이 이 나무를 얼마나 아꼈는데 제발 기운 좀 내다오. 그는 나무에게 말을 걸며 애원했지만 소용없었다. 나무는 마치 아내를 따라가려는 듯 모든 생명의 기운을 스스로 거두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다. 정원의 영혼이 아내의 영혼과 함께 떠나버린 것만 같았다. 이웃들은 흉하다며 당장 베어버리라고 성화였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가지만 남은 그 나무가 아내의 마지막 흔적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어둠 속 뼈대만 남은 감나무 아래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제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언가 해야만 한다는 것을. 저는 그저 나무도 저처럼 아내를 그리워하다 죽어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것은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경고였습니다. 그날 밤의 꿈은 박진석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동시에 이상한 결심을 안겨주었다.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죽은 나무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만 했다. 그것이 아내를 진정으로 떠나보내는 자신만의 방식이라 여겼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창보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삽과 곡괭이를 꺼내들었다. 연장 손잡이에 묻은 묵은 흙이 아내와 함께 정원을 가꾸던 지난날의 기억을 떠오르게 했다. 그가 마당으로 나섰을 때 마침 담 너머를 지나가던 이웃 김영감이 그를 보고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다. 여보게 박영감, 이른 아침부터 그 연장은 다 뭐람. 아, 김영감, 저기 저 감나무 이제는 보내줘야 할 것 같아서 그러네. 김영감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아이고 사람아, 상 치른 지 100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집터의 땅을 파헤치는 건 예부터 금기시하는 일이야. 고인의 넋이 쉬지 못한다네. 그때 텃밭에 물을 주러 나왔던 옆집 할머니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녀는 진석을 향해 주름진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흔들며 나지막이 경고했다. 박서방, 듣자 하니 그 나무가 부인 따라 죽었다면서? 옛말에 틀린 거 하나 없어. 사람 따라 죽는 나무는 그 사람의 비밀을 품고 가는 법이니 괜히 파헤치지 말게. 좋은 게 좋은 거야. 진석은 두 사람의 걱정 어린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옅게 웃어 보였다.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고맙습니다만 저는 괜찮습니다. 그들의 말이 왜 귀에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저에게는 앙상한 가지만 남은 저 죽은 나무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매일 아침 저를 내려다보는 것이 더 불길하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은 가슴에 묻고 죽음의 흔적은 땅에서 걷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감나무 아래로 걸어갔다. 마당에서 홀로 연장을 든 그의 외로운 등 너머로 아침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다. 그 모습은 슬픔을 딛고 일어서려는 한 남자의 굳은 결심 그 자체였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곡괭이를 높이 치켜들었다. 텅! 둔탁한 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갈랐다. 하지만 곡괭이는 부드러운 흙을 파고드는 대신 마치 거대한 바위에 부딪힌 것처럼 그의 팔을 울리며 튕겨져 나왔다. 진석은 의아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분명 흙바닥이었는데 마치 시멘트 바닥을 찍은 듯한 감각이었다. 그는 자리를 조금 옮겨 다시 한번 곡괭이를 내리찍었다. 결과는 같았다.
몇 번을 반복해도 나무 주변의 땅은 이상할 정도로 단단하여 좀처럼 파고들 틈을 보이지 않았다. 곡괭이를 내리찍었지만 땅은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파면 팔수록 보이지 않는 힘이 저를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 땅 자체가 그 아래 묻힌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듯이 말입니다. 결심은 섰지만 땅은 쉽게 길을 내어주지 않았다. 박진석은 땀을 뻘뻘 흘리며 오전을 꼬박 땅과 씨름해야만 했다. 딱딱한 표층 아래 흙은 젖은 솜처럼 질척거리며 산마를 물고 놓아주지 않았다. 허리를 펼 때마다 뻐근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꿈속 아내의 눈물이 그의 마음을 채찍질했다. 얼마나 팠을까? 그는 마침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보통의 나무라면 뿌리가 사방으로 넓게 퍼져나가 양분을 찾기 마련인데 이 감나무의 뿌리는 달랐다. 땅속 깊은 곳, 단 한 점을 향해 모든 뿌리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여들고 있었다. 가장 굵고 튼튼한 뿌리들은 서로를 휘감고 뒤엉켜 마치 거대한 뱀들이 하나의 먹이를 덮치는 듯한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이게 대체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그는 뿌리가 향하는 곳을 따라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삽과 손을 번갈아 사용하며 흙과 잔뿌리들을 걷어내자 마침내 그의 손끝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닿았다. 돌멩이와는 다른 매끄럽고 인공적인 감촉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맨손으로 흙을 파헤쳤다. 그리고 마침내 굵은 뿌리들이 핏줄처럼 얽혀 감싸고 있는 낡은 나무 상자의 한 귀퉁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상자는 오랜 세월 탓에 검붉게 변색되어 있었고 강력한 뿌리의 압력에 짓눌려 형태가 살짝 뒤틀려 있었다. 그것은 마치 땅의 심장이었습니다. 나무가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동원해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비밀. 저는 그 비밀의 껍데기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진석은 상자를 꺼내려 했지만 뿌리는 철근처럼 단단히 상자를 올가매고 있었다.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 창고로 달려가 먼지 쌓인 낡은 손도끼를 가져왔다. 그는 도끼를 든 채 잠시 망설였다. 이 나무는 아내가 심은 것이고 이 뿌리는 자신들의 30년 세월이 자라난 흔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쿵! 도끼날이 굵은 뿌리에 박혔다. 단단한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그의 심장도 함께 갈라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도끼를 내리찍었다. 아내와의 행복했던 기억, 함께 웃던 순간, 그 모든 것이 도끼날에 잘려나가는 것만 같았다. 땀과 눈물이 뒤섞여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침내 마지막 부리가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끊어졌다. 그는 도끼를 내던지고 두 손으로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생각보다 묵직했다. 그는 상자를 구덩이 옆에 내려놓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진석은 기진맥진하여 구덩이 옆에 주저앉아 흙과 뿌리로 뒤덮인 검붉은 나무 상자를 멍하니 쳐다본다. 상자였습니다. 왜 아내는 우리의 기념나무 아래에 상자를 묻었을까요? 아내는 무엇이 들었을까요? 제가 썼던 연애 편지? 아니면 젊은 시절의 추억? 저는 가장 달콤한 것을 기대했지만 제가 곧 열게 될 것이 지옥의 문이라는 사실은 따맣게 몰랐습니다. 박진석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낡은 빗장을 들어 올렸다. 끼익 하는 녹슨 소리가 그의 심장을 긁는 듯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오래 묵은 먼지와 함께 곰팡이에 섞인 서늘한 공기가 터져나왔다. 그 안에는 어둠과 비밀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잠들어 있었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비단 보자기에 곱게 쌓인 물건이었다. 혹시나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일까? 그는 희미한 기대를 품고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낯선 은행의 이름이 찍힌 낡은 통장이었다. 예금주 이수연, 분명 아내의 이름이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통장을 펼쳤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잔액을 표시하는 마지막 줄에는 그가 평생 농사지어 만져본 적도 없는 거대한 숫자들이 까맣게 찍혀 있었다. 수십억 원. 이 돈은 어디서 난 것일까? 우리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왔는데 아내가 나 모르게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단 말인가? 아니, 어쩌면 나를 위해, 우리 아들을 위해 몰래 모아둔 비상금일지도 모른다.
저는 애써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 한 가닥 희망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려놓고 그 아래에 놓인 두툼한 편지 묶음으로 시선을 옮겼다. 붉은 리본으로 정성껏 묶여 있었다. 그는 아내의 익숙한 필체를 알아보았다. 어쩌면 젊은 시절 우리가 주고받았던 연애 편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리본을 풀어 첫 번째 편지 봉투를 꺼내든 순간 그의 세상은 멈춰섰다. 사랑하는 동훈 씨에게. 동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홀린 듯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동훈 씨, 오늘도 당신 생각에 잠을 설쳤어요. 이 지긋지긋한 시골집에서 그 어리석은 늙은이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당신을 그리는 제 마음을 아시나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지쳐 쓰러지기 전에 서둘러야 할 텐데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세요. 편지는 끝없이 이어졌다. 열정적인 사랑의 고백, 미래에 대한 달콤한 약속, 그리고 자신을 향한 경멸과 조롱.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의 손은 더욱 심하게 떨렸고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다. 편지 더미 밑에는 반으로 접힌 낡은 종이 한 장이 더 있었다. 그것은 손으로 쓴 계획서였다. 내용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잔인했다. 남편 박진석 명의의 땅 상속 절차가 끝날 때까지 현모양처 여찰, 계속. 상속 완료 후 땅을 최고가에 매각. 매각 대금 전액과 비밀 통장 자금을 합쳐 인출. 아들 현우에게는 일부만 남기고 동훈 씨와 함께 해외로 도피. 마지막으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서 그의 아내 수연은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한 남자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젊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의 남자, 바로 최동훈이었다. 사진 속 그녀의 눈빛은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보여준 적 없었던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석은 손에서 모든 것을 놓쳤다. 편지들이 저녁바람에 힘없이 흩날리며 흙바닥 위를 뒹굴었다. 그는 멍하니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의 집, 아내의 영정이 놓인 창문을 바라보았다.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는 영정 속 아내의 얼굴과 낯선 남자 곁에서 행복에 겨워하는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이 겹쳐지며 그의 세계를 산산조각냈다. 진석은 편지들을 떨어뜨리고 편지들은 바람에 흩날린다. 그는 사진을 보았다가 아내의 영정이 있는 집안을 본다. 지난 30년간 저는 아내와 함께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적과 함께 살았던 겁니다. 한 침대에서 자고 한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제 심장을 파낼 날만 기다리는 적과 말입니다. 그런데 최동은, 그는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해가 완전히 지고 마당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박진석은 흙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도 잊은 채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흩어진 편지 조각들은 저녁 바람에 이리저리 뒹굴었고 사진 속 아내의 웃는 얼굴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그를 조롱하는 듯했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시간이 거꾸로 흘러 제 인생 30년을 헤집어 놓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기억의 조각들이 멋대로 재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필름이 거꾸로 감기듯 아내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새로운 의미, 잔인한 의미를 띠고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내가 오랜만에 동창회 좀 다녀올게요 라며 설레는 얼굴로 집을 나섰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녀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라며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죠. 또 몸이 안 좋은 먼 친척을 며칠 돌보고 와야겠다며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던 그녀를 위해 따뜻하게 보리차를 끓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 설렘과 걱정의 얼굴 뒤에 숨겨진 목적지는 동창회도 친척집도 아닌 바로 그 남자, 동훈의 곁이었다는 것을. 아내는 가끔 밤늦게 걸려온 전화를 받으러 조용히 밖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제가 누구 전화인데 그래? 라고 물으면 아유 잠결에 잘못 걸려온 전화예요 라며 아무렇지 않게 웃어 보였죠. 제가 방에 들어서는 순간 화들짝 놀라며 통화를 끊던 모습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녀가 놀라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노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어리석었습니다. 그녀는 제 인기척에 놀란 것이 아니라 수화기 너머의 남자에게 우리의 일상을 중개하다 들킬까봐 놀랐던 것입니다. 여보, 당신 같은 남자는 돈 관리를 잘 못하잖아요. 제가 꼼꼼하게 챙길게요. 다정한 미소와 함께 재정 관리를 도맡았던 아내. 저는 그런 그녀가 고맙고 든든했습니다. 그녀가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가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걱정해주던 눈빛, 잠들기 전 제 이마에 입 맞춰주던 그 모든 사랑과 관심의 행동들이 이제는 역겨운 거짓으로 되살아나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한 진실이 만들어낸 살아있는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기억조차 거대한 거짓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죽었을 때 한 번 그녀를 잃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잔인한 방식으로 또 한 번 그녀를 잃었습니다. 절망의 바닥에 닿았다고 생각한 순간 지옥의 문은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흘렀다. 박진석은 여전히 충격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집안은 유령이 사는 것처럼 고요했고 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죽였다.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았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세상은 온통이 잿빛으로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딩동. 그 소리는 텅 빈 집안을 헤집으며 그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다. 아들 현우는 서울에 있었고 이웃들은 그의 슬픔을 존중하여 발길을 끄는 지 오래였다. 그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향했다. 문에 달린 작은 렌즈를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그곳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러나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의 남자가 서 있었다. 사진 속에 바로 그 남자였다. 진석은 숨을 멈췄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문을 열자 남자는 말끔하게 다려입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다. 얼굴에는 비즈니스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속을 알 수 없는 교활함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누구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어르신. 저는 이수연 씨의 오랜 친구 되는 사람입니다. 최동훈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소개했다. 수연의 친구. 그 단어가 진석의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욕설처럼 들렸다. 최근에야 수연 씨의 비보를 전해 들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늦게나마 이렇게 조문을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한 점의 슬픔도 담겨 있지 않았다. 진석은 속에서 들끓는 증오심을 억지로 눌렀다. 그는 이 남자가 이곳에 온 진짜 목적을 알아내야만 했다. 그는 간신히 평정을 가장하며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오시죠. 거실에 마주 앉았지만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진석은 찻잔을 내오지도 자리를 권하지도 않았다. 동우는 마치 제 집인 것처럼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집안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아내의 영정사진을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진석에게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슬픔은 이쯤에서 거두시죠, 어르신. 우리 둘 다 시간이 없으니. 그의 말투는 차갑고 오만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진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본론으로 들어가지요. 수연 씨가 제게 남긴 물건이 좀 있습니다. 마당에 있던 상자 말입니다. 어르신께서 이미 찾으셨겠죠. 그 순간 진석은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을 느꼈다. 그는 상자에 대해 알고 있었다. 아내가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던 것이다. 그들의 배신과 음모가 이제 뻔뻔한 얼굴을 하고 제 앞에 앉아 있었다. 동우는 진석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그의 미소는 닭을 구석으로 몬 여우의 미소였습니다. 그는 조문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빚을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남긴 탐욕과 배신의 빚을 말입니다. 박진석은 애써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텅 빈 눈으로 최동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겨울바람처럼 차갑고 메말라 있었다. 무슨 상자를 말하는지 모르겠소. 나는 평생 그런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으니. 그것은 그의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하지만 최동훈은 그 연약한 방패를 비웃기라도 하듯 입꼬리를 올리며 큰 소리로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거실의 무거운 공기를 잔인하게 갈랐다. 하하, 어르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모르는 척 하지 마시죠. 그 여자가, 당신의 현명했던 아내가 제게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세운 계획, 그리고 그 상자의 위치까지도요. 그는 소파 등받이에 몸을 깊게 기대며 마치 연극배우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말을 이었다. 심지어 저 감나무가 죽은 건 그 여자가 하늘에서 제게 보낸 신호였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와서 우리 것을 찾아가라는 계시였죠. 당신의 슬픔이 저에겐 축복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진석의 가슴에 박혔다. 진석이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며 나무의 시듬을 애통해하던 그 모든 시간이 이 자에게는 그저 탐욕스러운 계획의 일부였을 뿐이었다. 동우는 진석의 고통을 즐기듯 더욱 잔인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당신 같은 시골 늙은이랑 흙 파먹고 사는 게 그 여자에게 얼마나 지겨웠는지 아십니까? 그녀는 더 넓은 세상을 원했고 더 큰 꿈을 꾸는 저를 원했습니다. 당신의 그 따분하고 성실한 삶은 그녀에게는 숨막히는 감옥일 뿐이었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진석의 가슴에 박혔다. 진석이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며 나무의 시듬을 애통해하던 그 모든 시간이 이 자에게는 그저 탐욕스러운 계획의 일부였을 뿐이었다. 동우는 진석의 고통을 즐기듯 더욱 잔인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당신 같은 시골 늙은이랑 흙 파먹고 사는 게 그 여자에게 얼마나 지겨웠는지 아십니까? 그녀는 더 넓은 세상을 원했고 더 큰 꿈을 꾸는 저를 원했습니다. 당신의 그 따분하고 성실한 삶은 그녀에게는 숨막히는 감옥일 뿐이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결정타를 날리듯 차갑게 덧붙였다. 그 여자는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요. 단 한순간도. 그녀가 사랑한 건 내 젊음과 야망, 그리고 당신의 돈뿐이었습니다. 당신은 노동을 제공하고 저는 사랑을 제공했죠. 완벽한 거래 아니었습니까? 그 순간 박진석의 눈앞에서 세상이 붉게 물들었다. 이성과 인내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평생 누구에게도 내본 적 없던 거친 목소리로 포효했다. 이 천하의 몹쓸 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동훈을 향해 소리쳤다. 지난 30년간 억눌려왔던 모든 감정이 배신감과 분노가 되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하지만 동훈은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진석의 분노를 하찮게 여긴다는 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리고는 진석의 귓가에 속삭이듯 그러나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위협했다. 좋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나죠.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그 돈의 절반은 엄연히 내 겁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드리죠.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당신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다는 당신의 그 귀한 아들놈도 밤길 조심해야 할 겁니다. 그는 제 사랑을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감히 제 아들까지 위협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침묵과 고통이 끝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한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최동훈이 떠난 뒤 집안에는 지독한 침묵만이 남았다. 그의 마지막 협박은 독처럼 공기 중에 퍼져 박진석의 숨통을 조였다. 아들을 향한 위협, 그것은 진석이 가진 가장 연약한 부분을 정확히 겨눈 비수였다. 그는 제 사랑을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감히 제 아들까지 위협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침묵과 고통이 끝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한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최동훈이 떠난 뒤 집안에는 지독한 침묵만이 남았다. 그의 마지막 협박은 독처럼 공기 중에 퍼져 박진석의 숨통을 조였다.
아들을 향한 위협, 그것은 진석이 가진 가장 연약한 부분을 정확히 겨눈 비수였다. 분노로 타오르던 그의 심장은 이내 차가운 공포로 얼어붙기 시작했다. 그날 밤부터 악몽은 현실이 되었다. 한밤중 곤히 잠든 그의 귀를 찢는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누군가의 차가운 숨소리, 그리고 이따금씩 들려오는 비웃음 섞인 콧소리뿐이었다. 누구요? 그가 소리치자 상대방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런 전화가 하룻밤에도 몇 번씩 걸려왔다. 잠을 설치는 날들이 이어졌다. 며칠 뒤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깊은 밤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거실 창문이 깨졌다. 잠에서 깬 진석이 놀라 달려나가 보니 마당에는 어른 주먹만한 돌멩이가 나뒹굴고 있었다. 창문 밖 어둠 속에서 그는 최동훈의 차가 빠른 속도로 멀어지는 것을 본 것만 같았다. 그는 깨진 창문을 종이로 급히 막으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는 대놓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석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마당에 빨래를 널다가도 길 건너편에 멈춰선 낯선 차를 보면 심장이 철렁했다. 텃밭에 물을 주다가도 담장 너머로 어슬렁거리는 그림자에 화들점 놀라 집 안으로 뛰어들어오기 일쑤였다. 그는 자신의 집이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였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고 물으시겠지요. 저라고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일이 커지면 세상 사람들이 아내의 추악한 비밀을 알게 될 테니까요. 죽은 아내의 명예를 제 손으로 더럽힐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짐승 같은 놈이 제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무력했습니다. 불면증이 그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밤에는 작은 소리에도 경기를 일으켰고 낮에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다. 밥알은 모래알처럼 껄끄러웠고 그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불과 몇 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기 잃은 늙은이일 뿐이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다. 지독한 두통과 공포 속에서 그는 비틀거리며 아내의 유품이 담긴 상자로 다가갔다. 그는 상자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다. 그냥 이 돈 그놈에게 저거리고 다 끝내고 싶구나. 너무 힘들다. 그는 포기하고 싶었다.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인 돈을 넘겨주고 그저 조용한 평화를 되찾고 싶었다. 저는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과거의 어둠이 제 현재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그에게 돈을 주어 평화를 찾을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영정을 볼 때마다 그녀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천사였을까? 악마였을까? 저는 답이 필요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박진석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내의 낡은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를 괴롭히는 질문, 그녀는 대체 누구였을까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다. 그는 분노 때문이 아니라 희미하게 남은 마지막 애정 때문에 그녀의 과거를 헤집었다. 그는 수십 년간 열어본 적 없던 아내의 낡은 옷장문을 열었다.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아내의 젊은 시절이 담긴 빛바랜 옷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러다 옷장 가장 깊숙한 곳, 낡은 담요더미 밑에서 자그마한 나무더미 밑에서 자그마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마당에서 발견된 검붉은 상자와는 달랐다. 작고 아담했으며 뚜껑에는 희미하게 마른 꽃잎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것은 비밀을 감추기 위한 상자가 아니라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기 위한 상자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흑백 사진 몇 장과 말린 클로버 그리고 낡은 가죽 표지의 작은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수연의 처녀 시절 일기장이었다. 그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알아야만 했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의 진짜 모습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첫 장을 넘겼다. 잉크가 번진 낡은 종이 위에는 앳되고 순수한 한 여성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늘은 진석 씨를 처음 만났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웃을 때마다 눈가에 잡히는 주름이 참 따뜻해 보였다. 내 마음에도 작은 파문이 일었다. 글판에 핀 민들레를 꺾어 내게 건네주었다. 세상에 이렇게 순박하고 진실된 사람이 또 있을까? 내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그가 내게 청혼했다. 나는 너무 기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비록 가난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다. 나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사람. 일기장은 온통 순수하고 소박한 꿈들로 가득했다. 그곳에는 탐욕도 거짓도 그리고 최동훈이라는 이름도 없었다. 오직 박진석이라는 한 남자를 향한 진실된 사랑과 미래에 대한 벅찬 기대만이 담겨 있었다. 이것이 탐욕에 물들기 전 그의 아내 이수연의 진짜 모습이었다. 일기장을 읽는 내내 제 가슴 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있던 증오가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형용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차올랐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 순수했던 여인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진석은 깨달았다. 그의 아내는 처음부터 악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의 탐욕과 그리고 아마도 최동훈이라는 독초 때문에 서서히 변질되어 버린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미워할 수 없었다. 진석은 일기장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린다. 그는 자신의 순수했던 시절의 결혼 사진과 동훈과 함께 찍은 아내의 사진을 번갈아 본다. 저는 천사와 결혼했지만 악마와 함께 살았던 겁니다. 탐욕이 병마가 그녀의 육체를 앗아가기 훨씬 전부터 그녀의 영혼을 죽였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한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 연민이 저 굶주린 짐승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주말 서울에서 일하는 아들 현우가 예고도 없이 집을 찾아왔다. 평소에 아들이라면 오기 전에 꼭 전화를 하곤 했는데 그날은 달랐다. 며칠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유난히 지쳐 보였고 어젯밤부터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자 불길한 예감에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대문 앞에 선 현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한때는 아버지의 부지런함으로 윤기가 흐르던 집은 생기를 잃은 채 침체되어 있었고 거실 창문 한쪽은 깨진 채로 두꺼운 종이가 덧대어져 있었다. 그는 다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아버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진석은 아들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불과 몇 주 만에 아버지는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초췌하고 야위어 있었다. 퀭한 눈, 덥수룩한 수염, 공포와 피로가 뒤섞인 얼굴. 현우냐? 웬일이냐? 말도 없이.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세요? 집은 왜 이렇고 안색은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현우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앉으며 다그쳐 물었다. 진석은 처음에는 애써 괜찮은 척 별일 아니라고 둘러댔다. 아들에게 이 추악한 진실을 알려 어머니에 대한 좋은 기억마저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현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붙잡고 진실을 말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아들의 걱정 어린 단호한 눈빛 앞에서 진석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지난 며칠간 겪었던 모든 일을 땜이 터지듯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아들을 데리고 마당에 파헤쳐진 구덩이로 갔고 방 안으로 데려와 배신이 담긴 상자를 열어보였다. 아내의 편지, 비밀 통장, 그리고 최동훈이라는 남자의 존재와 그의 협박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내 진석의 목소리는 격렬하게 떨렸다. 현우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흩어진 편지들과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가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했던 어머니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고통과 분노, 배신감에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방 안을 서성였다. 하지만 그는 강한 아들이었다. 초기 충격의 소용돌이가 지나간 후 그는 빠르게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홀로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깊은 연민과
아들을 지키려는 존경심이 떠올랐다. 현우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거친 두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이건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단단했다. 제가 너무 무심했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짐을 지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결의에 찬 눈빛으로 덧붙였다. 어머니에 대한 좋은 기억은 제 가슴 속에 간직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이름으로 행해진 배신과 탐욕은 아들로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아들의 그 말 한마디가 꺼져가던 제 삶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저는 외롭고 무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는 세상을 다 잃어도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연과 동훈이 그토록 무시했던 우리의 부자부지의 정이 이제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돈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인과응보의 교훈을 줄 것입니다. 아들의 등장은 꺼져가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박진석의 눈에 다시 희미한 빛이 돌기 시작했다. 부자는 그날 밤 머리를 맞대고 복수를 위한 계획을 세웠다. 아니,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정의를 향한 마지막 싸움이었다. 기술에 능숙했던 현우는 차분하게 계획을 설명했다. 아버지, 저놈은 교활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아요. 우리가 이기려면 놈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실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작은 연극이 좀 필요해요. 현우는 다음 날 인터넷으로 주문한 초소형 몰래카메라와 고성능 녹음기를 집안 곳곳에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는 낡은 책장 틈, 거실의 화분, 그리고 아내의 영정사진 액자 뒤편까지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한 곳에 꼼꼼하게 장비를 숨겼다. 모든 설치가 끝난 후 그는 아버지에게 신신당부했다. 제가 신호를 드릴 때까지 아버지는 철저하게 무너진 사람처럼 행동하셔야 해요.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요. 진석은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아들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낯설었지만 한편으론 든든했다. 계획의 날, 진석은 떨리는 손으로 최동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우는 옆방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진석은 아들이 일러준 대로 한껏 잠기고 갈라진 목소리를 냈다. 최 선생, 나 박진석이요. 수화기 너머로 동훈의 거만함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하, 드디어 연락하셨군요, 어르신. 결심은 좀 서셨습니까? 당신이 이겼소. 내가 졌소. 더는 못 버티겠소. 그러니 제발 우리 아들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시오. 돈은 당신 말대로 하겠소. 진석의 목소리에는 계산된 절망이 실려 있었다. 동우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 미끼를 덥석 물었다. 진작 그러셨어야죠. 좋습니다. 오늘 저녁 다시 찾아가지요. 마지막 협상을 합시다. 전화가 끊어지고 진석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관문은 무사히 통과했다. 그날 저녁 동훈이 약속한 시간에 맞춰 집으로 들어섰다. 진석은 현우의 지시대로 상자에서 꺼낸 통장과 편지 몇 장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그를 맞았다. 그는 일부러 몸을 더 떨고 두려움에 찬 눈빛으로 동훈을 피했다. 어서 오시오, 최 선생. 앉으시오. 동훈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앉았다. 그의 눈은 탁자 위의 통장에서 떠날 줄을 몰랐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진석은 마지막 연기를 시작했다. 이 돈 당신 말대로 나누도록 합시다. 다만 이 늙은이가 여생을 보낼 최소한의 자금만이라도 남겨주면 안 되겠소? 집세도 내고 밥이라도 굶지 않으려면. 그의 애원은 너무나도 처절해서 옆방에서 듣고 있던 현우조차 순간 가슴이 철렁할 정도였다. 동훈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들어선다. 진석은 떨리는 척하며 그를 앉으라고 권한다. 몰래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다. 여우가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그 늙은 당 옆에 어린 독수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마지막 연극의 막이 곧 오릅니다.
최동우는 박진석의 처절한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탁자 위의 통장을 마치 자신의 전리품인 양 손으로 쓸어보았다. 하하, 어르신, 아직도 정에 기대시는 겁니까? 이 세상은 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힘과 돈으로 돌아가는 거죠. 수연 씨는 그걸 너무나 잘 아는 현명한 여자였습니다. 진석은 계획대로 더욱 교묘하게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는 일부러 더욱 비참하고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내 아내가, 내 아내가 정말 당신을 그토록 사랑했단 말이요?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소. 그녀는 내게 한없이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에게? 그 말은 동훈의 오만함에 불을 지폈다. 그는 진석의 고통을 비웃으며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위대함을 떠벌리기 시작했다. 어떻게냐고요? 간단합니다, 어르신. 저는 그 여자에게 당신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었으니까요. 젊음, 열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 말입니다. 당신과 함께 썩어가던 그 여자의 인생을 제가 구원해 준 겁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폈다. 그의 입에서는 지난 30년간의 기만을 증명하는 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 여자는 정말 똑똑했지만 너무 약했지. 마음속에 불만은 가득하면서도 벗어날 용기는 없었어. 그래서 내가 길을 보여준 거야. 그리고 당신은 그냥 어리석고 순진한 늙은이일 뿐이었고, 당신 돈은 우리처럼 더 똑똑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의 것이 되어야 했어. 이게 바로 세상의 이치라고. 그의 모든 말이, 그의 거만하고 추악한 얼굴이 집안 곳곳에 숨겨진 몰래카메라와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동훈이 자신의 승리에 완전히 취해 있을 바로 그 순간이었다. 달칵, 옆방 문이 열렸다. 그곳에는 차갑고 분노에 찬 눈빛의 현우가 변호사로 보이는 친구와 함께 서 있었다. 누구냐? 동훈은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 화면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태블릿 화면에서는 방금 전 동훈이 스스로 떠벌렸던 모든 말들이 그의 추악한 표정과 함께 생생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당신 돈은 우리처럼 더 가치 있는 사람들의 것이 되어야 했어. 자신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동훈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며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태블릿과 진석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진석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경멸과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의 얼굴이 승리감에서 창백함으로 바뀌는 것은 책잔을 넘기는 것보다 빨랐습니다. 여우는 자신이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무는 법입니다. 태블릿 화면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최동훈의 오만한 표정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 옆에 서 있던 변호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죄목을 읊기 시작했다. 최동훈 씨, 지금 이 영상은 당신의 공갈, 협박, 그리고 주거침입 혐의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녹화된 내용을 토대로 고소장이 접수될 경우 최소 징역 5년은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징역 5년. 그 단어가 동훈의 귓가를 파고드는 순간 그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공황 상태에 빠져 자신이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깨달았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의기양양하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덫에 걸린 겁먹은 짐승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박진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어르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지만 진석과 현우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들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 눈물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처벌을 피하기 위한 악어의 눈물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우가 싸늘하게 말했다. 용서는 여기서 구할 게 아니라 법정에서 구하시죠. 그 말에 동훈은 모든 희망을 잃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그의 눈이 미친 듯이 주변을 훑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탁자 위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에 꽂혔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돈. 저 상자만 손에 넣으면 이 모든 것을 뒤엎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마지막 망상. 동우는 돈이 아직 저 상자 안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갑자기 바닥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변호사를 거칠게 밀치고 탁자 위의 상자를 낚아채듯 움켜쥐었다. 이건 내 거야.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현관문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했다. 동훈이 상자를 끌어안고 의자와 탁자를 넘어뜨리며 문으로 돌진한다. 진석과 현우가 놀라 그의 뒤를 쫓는다. 탐욕은 그를 미친 짐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유를 위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부의 환상을 쫓아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잊고 있었습니다. 업보는 언제나 그와 같은 자들에게 마침표를 찍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요. 최동훈은 낡은 나무 상자를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의 눈에는 오직 도주해야 한다는 생각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미친 듯이 마당을 가로지르던 바로 그 순간 그의 발이 무언가에 걸려 허공에서 중심을 잃었다. 그것은 박진석이 며칠간 파내어 마당 한 구석에 쌓아둔 바싹 마른 감나무 뿌리 덤이었다. 그헉, 그는 비명과 함께 앞으로 고꾸라졌고 흙바닥 위로 나뒹굴었다. 손에 쥐고 있던 상자는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하지만 깨진 상자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돈다발이 아니라 텅 빈 공간과 먼지뿐이었다. 진석과 현우가 이미 돈을 다른 곳으로 옮겨둔 뒤였다. 동우는 넘어진 충격으로 발목이 심하게 꺾여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일어서지 못했다. 그가 절망적인 눈으로 텅 빈 상자를 바라보고 있을 때 멀리서부터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빠르게 가까워져 왔다. 현우가 이미 경찰에 신고해둔 것이었다. 잠시 후 경찰들이 들이닥쳐 힘없이 쓰러져 있는 동훈의 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최동훈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집안에 설치된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은 그의 모든 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그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토록 원했던 탐욕의 업보는 결국 그와 수연이 함께 만든 배신의 상징, 바로 그 감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매우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며칠 후 모든 폭풍이 지나간 집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진석과 아들 현우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그들의 앞 탁자 위에는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던 거액의 돈이 든 통장이 놓여 있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진석은 씁쓸한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다. 이 돈은 내 아내의 눈물과 속임수로 만들어진 것이다. 가지고 있어봤자 우리에게 엄만 쌓일 뿐이야. 부자는 긴 대화 끝에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그 돈 전부를 가난하지만 학업에 열심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데 쓰기로 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이름은 아내의 본명인 이수연으로 하기로 했다. 그것은 그녀의 배신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더럽혀진 이름으로 남아 세상에 좋은 일을 함으로써 그녀의 영혼을 구원하고 탐욕의 결과를 선행으로 바꾸려는 부자의 마지막 정화행위였다. 그 주 주말 진석과 현우는 함께 마당으로 나갔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죽은 감나무의 뿌리들을 깨끗하게 정리했다. 30년간의 슬픔과 배신, 그 모든 흔적을 땅속에서 완전히 걷어냈다. 그리고 그들은 상처로 가득했던 바로 그 자리에 푸르고 싱싱한 어린 소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아버지가 흙을 덮으면 아들이 물을 주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그 작은 나무를 보며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상처의 치유이자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알리는 그들만의 의식이었다. 몇 번의 계절이 흐른 뒤 진석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퇴마루에 앉아 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없고 과거를 받아들이고 극복한 사람의 평화만이 깃들어 있다. 그의 시선은 이제 제법 늠름하게 자라난 어린 소나무를 향해 있다. 아침 햇살이 소나무의 푸른 잎사귀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린다. 감나무는 죽었지만 제게 한 가지 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은 속일 수 있고 기억은 거짓일 수 있지만 용서와 선행은 언제나 진실하다는 것을요.
어쩌면 업보란 것이 항상 벌을 내리는 것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앓고 있는 줄도 몰랐던 상처를 치유하는 쓴약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매일 아침 저 어린 소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며 저는 더 이상 배신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평온만을 봅니다.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평온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인생에서 나무 뿌리 아래 영원히 묻힐 수 있는 비밀이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